1496회 사라진 생수병의 비밀 800억 자산가 청산염 사망사건이라고 합니다. 청산염이 그거예요. 청산가리. 청산가리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왔어. 저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여기 명함이 두고 갈게요. 아유, 나가주세요. 본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꼭 그녀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데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여성입니다. 변호사님 만나러 갔는데 변호사님은 본인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나가시라고요. 6년째 의문투성이인 그 사건은 이곳 도로 위에서 기묘하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 정도 위치에 차가 정차를 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차가 대각선으로 정차한 거를 봤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28일 오후 부산으로 향하던 남성은 통영 대전고속도로 하행길에서 이상한 사고 장면을 목격했어요. 앞에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밟고 2차선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좀 뭔가 이상하니까 한번 쳐다봤는데 운전석이고 조수석이고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면서 바로 정차를 했던 것 같아요. 서진주 인터체인지죠. IC 인근에서 한 차가 갓길 방호벽을 긁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대로 졸음쉼터로 진입하는가 싶더니 시선 유도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2차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다른 CCTV에 포착된 차량은 1차로를 향해 대각선으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랑 충돌했어. 그리고 다시 갓길을 향해 대각선으로 가던 차는 또 한 번 갓길 방호벽과 충돌했고 완전히 멈췄어요. 앞서가던 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뒤 남성은 바로 차를 세우고 그 사고 난 차를 가봤지. 여기가 졸음쉼터인데 여기로 이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박았다는 거잖아. 이게 아마 사람이 죽은 걸 거예요, 운전하다가. 근데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사건이. 제가 흔들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119 대원하고 통화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걸 했죠.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는 60대 중후반 정도의 운전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뭐 죽을 정도로 사고 난 게 아니었단 말이야. 보조석에 가방, 어른들이 들고 다니는 큰 백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생수병 하나 있었고요. 13분 뒤 현장에 119가 왔는데 운전하던 사람 병원에 옮겼지. 근데 이송 도중에 심정지가 왔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63살 김영숙 씨라고 하는데 800억이나 되는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 사업하던 사람이네요. 요 분입니다. 경찰이 CCTV 보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이분은 아마 교통사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대요. 그날 김영숙 씨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아직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네요. 아들이야. 예,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좀 더 편하게 사시다 가셨어야 했는데. 자, 6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대요. 비자 때문에 한국에 90일밖에 못 있어가지고요. 갔다 왔죠. 인천공항 도착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2020년 3월이야.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인데 비자 문제로 잠시 해외에 나가야 됐던 성진 씨는 평소랑 다름없이 엄마랑 메시지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사고 전날 3월 27일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엄마랑 연락이 안 됐어요. 사고 다음날 귀국해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성진 씨는 엄마랑 같이 살던 여친에게, 아니 자기 여친이 엄마랑 같이 살아? 여자친구랑 밥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거실로 나와라, 얘기해 줄 게 있다. 어머님 돌아가셨다. 그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조금 이상한데요? 오자마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밥을 먹고 나서? 처음에는 뭐랄까 너무 충격이 커서 사실 울지도 못했고 그냥 갑자기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니 사망 사실을 하루 동안 숨겼어요, 여친이.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영안실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성진 씨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좀 이게 시간을 번 느낌이 있는데 여친이 그 약사인가 진짜? 이거 좀 더 봐야겠는데 여자친구가 이상하긴 해. 여자친구가 또 정작 이제 장례를 다 치러줬단 말이야. 박채린. 자가격리하면서 박채린이 옆에서 같이 생활도 해주고 밥도 해줬어요. 어머니 사진을 안방에다 모셔놓고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참 고맙다 생각을 했죠. 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 약사가. 예비 신부 도움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던 그때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4월 17일쯤 근데 경찰한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청산염으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이유가 청산염 때문인데 그 차에 생수병 하나 굴러다녔다고 했잖아. 거기에 타 있었나 보다. 자, 국가수연구원. 이거는요, 전형적인 청산 중독사로 보이고요. 심장 혈액하고 말초 혈액 중에 심장 혈액이 높다는 거는 위 내용물에 흡수되지 않고 많은 양이 더 남아 있었다. 청산염이. 농도만 봤을 때는 얼마나 드신 것 같아요? 상한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최소 660mg 정도로 계산이 돼요. 쌀알로 한 5개? 이 정도? 사망한 김영숙 씨 몸에서 발견된 청산염은 치사량의 3-4배입니다. 쌀알 5톨 정도가. 삼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다. 요게 치사량이야. 제 입장에서 그러면 아니 누가 우리 어머니를 살인했을까? 어디 뭐 휴게소에서 청산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휴게소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다든지 별별 생각이 다 나긴 했어요. 자, 그럼 이 청산염의 출처가 어디냐는 건데, 김영숙 씨 교통사고를 발견하고 신고한 남성은 그날 차 안에서 수상한 물건을 봤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기가 허해가지고. 그 약 특징이 좀 목이 많이 타는 그런 한약인데요. 그날 상황이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놀랐겠죠? 목젖까지 바짝 마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런 곳에 있는 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당황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조석 바닥에 생수병 하나가 보이길래 그냥 한 모금 했습니다. 그 먹자마자 제가 으악 했어요. 바로 뱉었거든요. 처음 느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맞네.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공장 폐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차 조수석에 있던 2리터짜리 생수에서 난생 처음 느낀 이상한 맛이 났다. 어쩌면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이유가 이 생수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생수병을 가져가라며 전달했다. 생수병 안에 들어있던 게 뭔지 확인은 됐나요? 병원에서 증명하고 나서 유가족한테 이런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병원 차원에서 박 씨 어머니에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물을 그냥 가져가서 버려서 그 물병이 없는 거예요. 어? 아니, 처음에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 물 마셔봤잖아. 그 119 왔을 때 이것도 이상하다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럼 이 병에 대해서 병원에다가 환자 넘겨줄 때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 했다는 건가? 왜냐면 현장 신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따라버려? 생수병 왜 버렸냐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버렸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이거 인수인계가 안 된 건가 그러면? 그럼 병원은 알고 있는데 대충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물병인 줄 알고 그냥 따라 버린 건가? 목격자가 구급대원에게 넘겼던 수상한 생수. 현재 아들 성진 씨는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고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여친 박채린 씨를 대신해 급히 응급실을 찾았던 박채린 씨 엄마. 여친 엄마야.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박채린이라는 사람이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약사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알고 증거를 없애주는 이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있는데, 박 씨의 어머니에게 문제의 생수병이 전해진 후 생수병의 내용물이 버려진 상황이다.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누군가 김영숙 씨 생수병에 청산염을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소지품과 주거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김영숙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청산염이 화장대, 녹차통, 옷장에서 발견된 일본산 소화제 통에서
하얀 가루덩어리 형태의 청산염을 발견했다. 김영숙 씨의 사인이 청산염인데 주거지랑 가방에서도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들에게 청산염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이건 100%예요. 엄마가 청산염을 소유할 이유가 없고요. 엄마는 목숨을 끊을 뿐이 아니에요. 굳이 800억이 있는데. 어머님은 또 제가 전부 다고 저 두고 엄마가 세상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머니의 핸드백이 있던 약통을 제외하고 청산염이 담겨있던 녹차통과 일본산 소화제통을 집에서 본 적이 없대요, 성진 씨는. 그럼 엄마는 대체 어떻게 청산염을 먹은 걸까요? 경찰은 금전 문제나 원한 관계가 얽힌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어. 왜? 자산이 많으니까. 얼마 뒤 김 씨와 감정적인 앙금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있던 한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만나봤어요? 일단 남자가 용의자네. 그 여자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한 97년, 98년 이때가 되겠는데 김영숙 씨가 죽었을 때 한 24년 정도 동거를 했으니까 당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부부로 살자고 그랬었거든. 98년에 이제 여행 갔다가 해외에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24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는데 지금도 김영숙 씨 명의의 다른 집에서 살고 있대요. 선생님 지금 사는 집이 어디예요? 김영숙 씨 집이에요? 님 집이 아니에요? 김영숙이 집으로 돼 있지. 집을 당초에 매입할 때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걸 또 하면은 신고해야 되고 소명자료 내야 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럼 이분이 공직자라는 거야? 뭐 공무원 같은 분인가? 자, 그래서 이제 사귀었던 거죠. 근데 2015년부터 사이가 멀어졌고요. 사건이 1년 전부터는 집 문제를 두고 금전 갈등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사니까 제일 처음에는 5천만 원만 내라 그랬어. 그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이렇게 됐지. 경찰은 남친 윤 씨를 조사했지만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영숙 씨가 사건 당일 출발했던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거기서 생수병과 관련된 중요한 장면이 나왔대요. 사건 당일 12시 4분경 지방 별장으로 갈 준비를 마친 김영숙 씨가 수레에 생수병을 비롯한 짐을 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캐리어 가방을 끌고 김영숙 씨 뒤를 따라오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차 앞에 멈춰서 이 여자가 조수석 쪽에 뭔가를 싣고 수레를 정리했대. 수레라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캠핑용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경찰은 이때 이 여성이 김영숙 씨 차에 2리터 그 생수병을 실었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하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채린이야. 약사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의심받을 만하지. 청산염을 또 구할 수 있는 직종이니까. 36살이던 1993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웠다는 김영숙 씨. 가족이라면 어머니랑 저 둘밖에 없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전부 다고요. 저도 제 삶에서 큰 사람이죠, 엄마가.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여자 혼자 이렇게 잘 사는구나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했다. 그래서 자산을 좀 불렸나 보다. 성공한 사업까지만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안 썼대요. 자, 근데 이 김영숙 씨가 가장 아끼고 걱정했던 건 800억의 재산이 아니었다.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생활한 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짝을 빨리 찾아주고 싶어 했대. 그러던 찰나에 이제 우리 외숙모가 조카네 목욕탕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다 떠는 상대 하나를 그 박씨 외할머니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장가 갈 만한 아들이 하나 있다. 박씨 외할머니도 우리 손녀 중에 괜찮은 애가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첫 만남이. 그게 박채린이구나. 박채린 할머니를 목욕탕에서 만났네. 이거 봐. 지난 겨울에 손녀랑 찍은 거라 얼굴만 보시라고 예쁘게 봐줘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갖고 중매를 섰네. 단아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엄마도. 그래서 2019년 5월 어머니 소개로 박 씨의 연락처를 받고 몇 차례 만났다. 그때 박 씨가 종로에서 살았거든요.
한남동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첫인상이 뭐 분명히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4개월 만에 상견례 했고 1년이 되는 2020년 5월 1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 무렵에 박채린이란 여자랑 김영숙 씨가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은 반지 예물을 준비해줬나봐, 시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채린 게이가 좋다,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 이런 걸 보냈네. 자, 이제 결혼식 한 40일 남았어요. 그때 이제 박채린이 혼자 살던 원룸 계약도 끝나고 이제 결혼도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와 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종로에 있는 집도 계약 끝나고 결혼할 거니까 집에서 같이 지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짐이 다 이제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온 상태였어요. 근데 정작 결혼할 남자는 밖에 나와 있고 이제 이게 비자 문제 때문이라잖아. 잠깐 나가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단둘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 고부지간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같이 소파도 고르고 사건 전날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지방으로 떠나는 예비 시엄마를 배웅하려고 주차장까지 같이 나왔었다.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박채린은 예비 시어머니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은 걸까요? 결정적인 증거인 생수병은 사라졌지만 김영숙 씨와 박 씨가 함께 지내던 집에서 청산염 덩어리를 발견한 경찰은 박채린을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겠죠. 김영숙 씨 방에 있던 녹차통, 일본산 소화제통에서 청산염이 나왔는데 녹차통에서 박 씨의 DNA가 나왔고요. 일본산 소화제통 뚜껑에서는 박 씨의 쪽지문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박 씨와 함께 살았던 아들 성진 씨는 뜻밖의 얘기를 또 들어요. 부검 결과가 이제 청산염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게 된 그날 얘기인데요. 경찰 다 가고 이제 채린이랑 저랑 둘밖에 없었을 때였거든요. 엄마가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은수저 이런 거 좀 닦아볼 수 있겠냐. 자기가 이런 조그만 청산염을 들고 다닌다 얘기를 그때 했어요. 어머니의 부검 결과가 청산염 중독으로 나온 직후 박채린이 스스로 청산염 얘기를 꺼낸 적이 있대. 청산염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씻은 걸로 자기가 요구르트 한번 먹어봤다. 괜찮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씨가 청산염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나요? 그때 보석상에서 조금씩 갖고 있다. 아, 맞아. 내가 알기로도 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금은방 같은 곳 있잖아요. 시계 팔고 이런데. 그런 데서 이게 광을 낸대, 청산염이. 그래서 시계방에서 청산염을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아. 근데 일반인들은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사고 그 살 수 있는 직종이 있어. 그게 금은방이더라고. 자기가 보석 일을 했으니까 조금씩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청산염 중독으로 나온 게 괜히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던 박채린, 성진 씨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겠냐는 부탁을 했어요. 수상한 짓만 하네. 그때만 해도 박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며 박 씨를 안심시켰는데 얼마 뒤 박 씨가 청산염에 대해 언급했던 말이 이상했다. 다시 곱씹어보니까. 그래서 경찰에 이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박채린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자기는 청산가리 얘기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청산염을 모른대. 어깨너머로 작업한 거 본 적은 있어도 다뤄본 적은 없다 이러더라고요. 여러 정황이나 범행 동기를 보면 아들 이성진을 살인자로 본 게 맞다 이런 취지예요. 자신은 청산염과 관계가 없고 당시 국내에 있지도 않은 성진 씨를 진범으로 오히려 지목한데 박채린 이거 이상한 여자다. 지 남친을 결혼하기로 해놓고 해외에 나가 있는데 성진 씨는 그걸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제가 했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때도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성진이 왜 죽인 것 같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을 못 내고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수사 끝에 경찰은 예비 며느리 박채린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어요. 사건 3년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2년 정도 치르고 나서 무죄가 나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노?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청산염으로 은수저를 닦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성진 씨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가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위험이 있음에도 굳이 청산염 소지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뒤늦게
그 얘기를 경찰에 전달한 성진 씨 진술에 신빙성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검출된다는 청산염이 집안에 있던 은수저에서 검출되지 않으면서 성진 씨의 진술은 더 힘을 잃었던 걸로 보인다. 아니 근데 이게 수저에서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박철인의 말뿐이잖아. 자기가 그걸로 뭐 요플레 퍼먹어봤는데 안 변하더라. 그 자기의 말이잖아. 그것도 용의자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건데 피의자의 말을 그냥 증거도 없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렇다면 청산염이 검출된 통에서 발견된 박 씨의 DNA랑 쪽지문은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1심 재판부는 김영숙 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갑을 챙겨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뒤늦게 수색하던 집에 있는 비닐 장갑을 착용했다. 그래서 오염된 증거라고 보는 거야? 박 씨 쪽지문이 발견됐던 일본산 소화제통의 경우 최초 발견자는 놀랍게도 경찰이 아니었다. 그게 말이야. 일본산 그 소화제통 지문 같은 건 말이야. 담당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박 씨 그 여자가 와서 막 뒤지더라고요. 막 뒤지면서 경찰한테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딱 봤더니 소화제통 뚜껑이 열린 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증거 가치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직접 찾은 것처럼. 청산염이 들어있던 증거물에 남은 박 씨의 흔적. 압수수색 과정의 허점이 그 결정적 단서를 흔들어버리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주장한 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씨가 성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력가인 예비 시어머니가 사망한다고 한들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는데 왜 굳이 살해하겠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잘 봐봐요. 엄마의 유산이 아들에게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엄마는 평소에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좋은 아내랑 살았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엄마의 유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빠 빨리 결혼하자 우리. 그러면은 결국 그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안 되나? 씨발 뭐 법만 공부하면 세상 물정 좋나 이렇게 모르게 되는 거야 원래 사람이? 아니 어차피 결혼하면은 공동재산이 돼버리니까 남편까지 죽일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확신의 5년 가성비 뭐 이걸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동재산이 돼버리잖아 결혼하니까. 그 시엄마 돈이 내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시엄마를 빨리 제거하는 게 좋은데 남친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딱 적기잖아. 감시에 눈이 없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근데 이걸 범행 동기로 못 보네. 성진 씨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와 도저히 가족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맞지 않는다면 선을 통해 맞는 사람과 굳이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800억이라니까 예비 시어머니를 살해하진 않을 거래. 그냥 충격이었죠.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뭐 사람들 다 그렇게 독국물 쓰고 그냥 청산염 쓰고 하겠죠. 안 그래요? 저는 이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성진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국외에 있을 때 예물 같은 거 사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박차린이가 예물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큰 싸움이 됐죠. 그때 어머니가 보석상 가가지고 품질 좋은 보석을 사왔는데 그게 브랜드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그때 이런 예물 진짜 못 받겠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식이에요. 미친년이구만. 아니 씨발 근본도 없는 년이 그냥 시엄마가 좀 불편하냐 관계가? 알아서 시엄마가 예물을 사다 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이지. 뭔 자존심이 뭘 쳐 상해. 지가 뭔데. 응? 헛바람 들어가지고 진짜 드라마를 많이 봤나? 사건 2달 전인데 명품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흉내내는 이미테이션이었대요. 그리고 진짜 금이랑 다이아를 세공해서 예물로 준비했다. 그냥 이런 새끼들은 내가 볼 때 그냥 로이드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커플링 하나 맞춰주는 게 나아. 그냥 15만원 써가지고
아유 씨발 진짜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멍청한 년. 아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년들이 이렇게 더 허세를 떨라고 한다니까. 어? 이것도 고가의 제품인데 명품을 모방한 제품은 예물에 넣지 않겠다고 했대. 결국 화가 난 어머니가 박 씨의 외할머니에게 전화해서 파혼을 통보했던 일이 있대요. 여기에 화가 난 박 씨는 남친에게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 이게 뭐 그녀는 큰 실수를 한 거야.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떠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Fuck! 야, 이 체린이 이거 또라이네. 너는 나를 무시했고 너희 어머니는 우리 외할머니에게 결혼하지 말자고 했다더라? 너희 어머니가 나와 우리 가족을 그렇게 얕잡아 본 게 충격이야. 나는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승질은 다 내놓고 또 포기는 못해? 뭐 그 보석이 뭐 이미테이션이라서 자존심은 상하는데 파혼 통보도 받아놓고 포기는 또 뭐 안 돼? 이 새끼 지금 돈을 노리는 거라니까. 네가 우리 엄마에게 말하는 방식은 아주 불경했고 이 시점에서 나는 이 관계를 더 지속하길 원치 않아. 불경하다고? 결혼을 약속한 성진 씨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지 편을 안 들어주자 화를 냈어요, 박채린. 벌써 쎄한 조짐이 있었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녀는 며칠 뒤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관계는 회복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갈등이 이어지자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의 결혼식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망한 영숙 씨가. 어머니하고 박 씨가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헤어져라 이런 말도 하시고 이런 이슈가 한두 번 일어나고 하니까 아예 좀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해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어머니가 오늘 까르띠에 반지를 사주셨어. 근데 어머님은 1년만 더 데이트하래. 나는 앤스워 하지 못했어. 결혼식이 40일 남은 상태에서 미루자 1년을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사건 하루 전날 아파트에 물 샌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고쳐주기 위해 외숙모인 김영소 씨 집을 찾아갔던 조카는 당시 두 사람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야, 한 집 살면서 싸늘한 거야? 결혼을 앞두고 예물에 따라 이견이나 성격 차이로 갈등이 생겼다. 사건 3일 전 김영숙 씨는 박 씨에게 결혼을 미루고 1년 정도 더 만나보라는 제안을 했고 공교롭게도 3일 뒤 청산염 중독으로 김영숙 씨가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후 사정이 딱 맞잖아.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죠? 박채린을 범인으로 본다면은 동기가 있는 거야. 결혼 40일 놔두고 지금 치엄마가 결혼 미루라고 해버리면은 800억이 눈에 아른거릴 텐데 죽여버리고 유산 남편한테 상속시킨 다음에 떵떵거리고 살면 되겠지. 혼인신고 서두르고 막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생수병이 사라지면서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생수병에는 어떤 진실이 있는 걸까요? 피고인 명의의 포털 아이디는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아이디에서 2020년 1월 30일 오전 0시 5분경 사람 죽이는 약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그 박채린 아이디예요. 또한 피고인의 명의의 같은 아이디에서 3월 20일 절 4번 30층에서 떨어지면 베란다 쇠 교체 등을 검색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박 씨가 사람 죽이는 약을 검색했던 2020년 1월 30일은 김영숙 씨와 박 씨가 그 명품 제품을 모방한 예물 문제로 싸운 이틀 뒤 절 4번과 30층에서 떨어지면 베란다 쇠 교체 등을 검색했을 때는 박 씨가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김영숙 씨로부터 며느리는 절을 4번 하라는 말을 들었고 열흘을 지난 뒤이자 사건 발생 8일 전이었다고 한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생수병. 사건 당일 김영숙 씨가 가지고 나온 생수병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 가져갔지만 김 씨 소지품을 인계받은 박채린의 엄마가 응급실 세면대에서 물을 따라버리고 생수병마저 쓰레기통에 버렸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그날 사고 목격자는 분명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맛봤다고 증언도 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물맛은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공장 폐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물에 희석한 청산염에서는 어떤 향과 맛이 날까요? 물에 희석한 청산염에서는 쓴 아몬드 향이 난다고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아몬드인 그 스위트 아몬드라는 다른 품종 비트 아몬드래요. 이게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주로 식용이 아니라 기름 짜는 데 쓰고 뭐 향료, 향수에 사용된다. 먹는 아몬드가 아니야. 이런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증언한 생수의 향이 물에 희석된 청산염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재판부에서는 그러면은 아몬드 향이 난다는 학계 보고를 그냥 우리가 먹는 그거, 먹어본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했나봐. 물에 희석된 청산염에서 사람이 마시지 못할 정도의 역한 냄새라 맛이 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생수병에 청산염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다. 진실은 뭘까요? 국내 한 기관의 협조로 사람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청산염 희석액에서 나는 맛과 향을 첨단 분석 장비인 전자코와 전자혀를 통해 확인해본다. 관능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굉장히 관능적인 실험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전자코, 전자혀는 말이에요. 관능적인데 액체상에 들어있는 물질을 말이에요. 또는 기체상에 있는 물질들을 여러 개의 센서가 관능적으로 이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의 관능적인 자료를 패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향과 맛을 찾아내주는 관능적인 장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g을 물에 희석했고요. 이는 김영숙 씨가 삼킨 7분의 1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장비가 이제 굉장히 관능적이니까 정밀해 이게. 안전한 양으로 실험해 본 거예요. 역한 냄새를 맡는 대표적인 물질인 까나리 액젓과 락스, 하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박류수 등을 같이 사용해 봤다.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죠. 준비한 시료를 각각 용기에 담아서 전자코, 전자혀에 넣어주고 몇 시간 뒤에 분석 결과를 봤는데 이건 말이에요. 까나리 액젓에 대한 향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타내는 역함과는 완전히 다른 역함을 가졌어요. 청산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산염이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높이 있다는 거는요. 뭔가 강한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 나타나는 향과는 완전히 다른 쓴맛입니다. 역한 맛을 내는 그런 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였던 분의 말이 좀 타당한 거 아닌가? 맛을 분석한 전자혀 실험 결과 무색 무취 생수와 쓴 아메리카노의 차이보다 청산염이 보여준 거리감이 훨씬 더 컸다. 생수와 까나리 액젓이 내는 향의 격차보다 청산염을 탄 물의 향이 생수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청산염을 탄 물은 분명 생수와 확연히 다른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박류수 락스가 분명히 사람은 먹을 수 없지만 생수와 비슷한 지점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물맛은 있다고 보는 건데 까나리 액젓 정도까지 진짜 냄새 맡기 힘든 것도 여기에 있어. 근데 청산염은 아예 다른 점수를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전혀 그냥 우리는 알 수 없겠네. 비유가 안 되는 맛이네 진짜 뭔가랑. 목격자분이 폐수, 오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폐수하고 오물을 드셔봤을까요? 없을 거니까 본인이 맡아보지 못했던 맛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고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하고 맞다고 봅니다. 폐수처럼 역한 향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쓴 아몬드 향으로 알려진 청산염 희석액과 맛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김영숙 씨가 알고도 일부러 마신 게 아니라면 분명 역한 냄새와 맛이 났을 텐데 왜 물을 뱉지 않고 그대로 마셨던 걸까요? 청산 냄새는 말이에요. 미맹이 있는 것처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 같은 거야? 저는 오이 못 먹거든요. 오이를 못 먹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박, 멜론, 참외도 잘 못 먹어요. 비려. 거기서 비린 맛이 나. 그게 이제 오이를 못 먹는 커큐버 포비아 증후군이 있는 유전자거든요. 이 청산염도 그런 식인가 봐. 근데 어떤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복합적이에요. 어떤 특정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청산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된 결과는 없습니다.
한 20% 정도는 유전적인 이유로 구별을 못한대. 김영숙 씨 역시도 유전적인 이유로 몸에 희석한 청산염의 맛과 향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또 하필? 그렇다면 사건의 쟁점은 이제 누가 어떻게 이 청산염을 집안으로 가져왔는가인데, 그 의문을 해결하기에 앞서 전문가는 청산염의 맹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맹독성 물질인 만큼 구입부터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가 까다롭다. 일반인이 청산염을 정말 구매할 수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청산염을 골라 주문해 봤다고 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어렵지 않게 결제가 됐는데 다음날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어. 저기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실까요? 이 청산염이 굉장히 덴저러스한 메디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 사업자로는 우리가 이게 안 되시고요. 이 약품을 살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K는 구매가 안 되십니다. 위험물질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청산염은 어떻게 김영숙 씨 집에 있던 걸까요? 도성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런 조그마한 청산염을 들고 다닌다 얘기를 했어요. 귀금속 일을 하면서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박채린의 말을 분명히 들은 적이 있대요, 성진 씨는. 하지만 박 씨는 법정에서 그런 말이 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박 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일한 건 맞지만 청산염을 직접 취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공예과를 졸업한 뒤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근무했다는 박 씨.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거를 뭐 직접 다루는 일을 안 했더라도 어쨌든 관련 직종에 있으면은 뭐 아는 오빠한테 부탁해가지고 오빠 나 그것 좀 갖다 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가능성을 안 봐? 자, 여기가 거긴데 일했던 곳인데, 어이구 이게 박채린이에요. 얼굴이 많이 변했네. 성형했나? 아세요? 예, 잠깐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월급만 타먹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물건이 나오면은 이게 도매다 보니까 어디에 갖다 줘라, 전달해 줘라 이런 거 심부름. 완전 이제 걔는 시다였죠. 귀금속 판매 매장에서 제품 배달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매장에 청산염을 접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우리 매장에서는 아예 그런 거 취급 자체를 안 해요. 그거는 공장 세척하거나 공장이나 제조업하는 데면 몰라도 우리는 안 해. 근데 박 씨가 일했던 또 다른 귀금속 매장 사장으로부터 박 씨가 과거 귀금속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걸 왜 아냐면, 저희가 6~4시에 퇴근이라 그러면은 일을 잠깐 도와주러 가봐야 된다고 해서 몇 번 갔었습니다. 거길 너 왜 가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장님인데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끝나고 간다고 얘기했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 사장이란 얘기는 들었고요. 근데 정보는 없어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다. 오호. 공장에서는 필수거든요, 청산염이. 왜냐면은 뻥튀기 작업을 해야 돼요. 뻥튀기 알아요? 뻥튀기? 자, 이게 뻥튀기인가 봐. 작업대 한쪽에 있던 청산염 한 조각을 뜨거운 물에 녹인다. 공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예요, 사장님? 뜨거운 물, 청산염, 과산화수소. 귀금속이 담긴 통에 청산염이 담긴 뜨거운 물과 과산화수소 넣으니까 화학 반응 나면서 거품이 생깁니다. 이게 때하고 이것저것 섞인 거예요. 이러면은 때가 아주 그냥 싹 빠져불어. 이렇게 섞으면은 청산염이랑 과산화수소를 거품이 뻥 뚫어 오른다고 해서 뻥 작업으로 불린다. 그래서 뻥튀기야. 귀금속의 때를 벗겨내기 위한 작업. 박 씨는 혹시 이런 공장에서 청산염을 접할 수 있던 걸까? 종로의 귀금속 거리를 돌면서 박 씨가 일했던 남자 사장에 대해 수소문했고요. 며칠 뒤에 이걸 또 찾았어, 이 사람을. 이 여자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 친구가 학창 시절 때 작품하러 세공업자한테 맡기고 하다가 장 씨하고 둘이 동거하더라고. 거기가 우리 거래처였어요. 그 남자분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죠. 반지 이런 거 만들고 기술도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지금 여기 PD님 뒤에 누가 핵을 조준했는데요? 이거 뭐야?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기술자 그분도 혹시 청산염을 이용하시나요? 다 하지. 금을 녹이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거든. 공예를 전공했는데 박채린이가 졸작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로 귀금속 거리의 한 세공업자를 알게 됐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인데도 사부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나서 공장을 따라다녀갖고 세공 기술을 배웠다. 박 씨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울분을 토한대 갑자기. 그 남자가 일하는데 금이 부족하다고 금 좀 사야 된다고 그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1200인가 빌려줬는데 말이야. 조금 기다리라. 왜 이러미니 해놓고 그러다가 공장을 이전해버렸어. 그것도 우리 몰래. 그 씨발 새끼 아주 잡으면 내가 찢어 죽일 거야 그냥 쌍놈 새끼. 아이 그래갖고 씨발 내가 돈 받아오려고 찾아갔더니 장씨는 없고 그 박씨 그 여자만 있는 거야. 박씨가 사부라고 부르던 세공업자 장씨가 상인에게 돈 빌려서 도망갔는데 뒤늦게 찾아가니까 공장에 박씨만 있었다. 자기도 장씨랑 연락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그 장씨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일주일째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장남철인데요. 아, 예, 선생님. 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요? 그럼 누군가랑 지금 연락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취재 중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잖아. 예, 저희 공장에 와서 그 박채린이란 여자가 졸업작품을 하게 됐어요. 같이 만들면서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랬더랬죠. 한 6개월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박채린이가 뭐 주얼리 매장을 열고 싶다고 했었나봐. 그래서 세공 기술을 가르쳐줬던 거다. 기술 배우고 하면서 박씨도 청산염은 다뤄봤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뻥이라고 해가지고 청산염하고 과산화수소하고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하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해보라고 해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럼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죠. 자, 점점 내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박채린은 그러면 청산염의 위험성을 잘 아는 여자야. 그럼 이제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박채린에게 따로 청산염 준 적이 있냐? 청산염 보관은요, 그냥 아무데나 놔둬도 돼요. 그럼 혹시 같이 있던 공간에서 청산염 몇 덩어리가 없어져도 아유 모르죠. 야, 빼돌렸구나 몰래. 박씨가 청산염을 쓰겠다고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없죠. 왜 그러냐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저희 계통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공장에서 심부름 보내서 왔는데 청산염 한 통 주세요. 그러면은 청산염은 큰 덩어리 하나 줘요. 아, 루트를 안 해 얘는. 그럼 선생님이 직접 박씨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켜본 적이 있나요? 예, 있죠. 그리고 재료집에다가 전화하죠 제가. 야, 박씨한테 뭐 좀 보내.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요. 여기에 대해 우리 박채린 게이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들 성진씨가 박씨랑 동거를 끝낸 건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뒤였대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산소에 모시고 나서 왔을 때 그때 박씨가 혼인신고 언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 혼인신고 서두를 거라고. 이거 봐. 5월 15일인가? 그때 박씨 아버지 어머니하고 박씨하고 집에 방문하면서 혼인신고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요. 뭐 사인이나 하면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계속 좀 미뤘어요. 이건 좀 안정될 때까지 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인신고를 서두르자고 부모들이 직접 오는 것도 난 솔직히 가족이 맞나 싶긴 하다. 원래 사기치는 이런 집안들 보면은 진짜 가족 아니거든. 그냥 크루원이야. 크루원인데 유사 가족처럼 이렇게 가짜로 역할 맡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의 사인이 청산염 중독으로 밝혀진 후 박씨를 의심하고 있던 성진씨가 혼인신고를 미루니까 협박까지 합니다. 혼인신고 왜 안 하냐?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냥 8월에 하자고 한번 미뤄봤어요. 8월까지 안 하면 자기가 뛰어내려서 죽어서 제가 한 것처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이 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녀를 집에서 내보낼 수도 파혼을 할 수도 없어서 2달간 박 씨랑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성진 씨. 갈수록 좀 뭐랄까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혼인신고하자고 나오더라고요. 물통도 방에 갖고 들어가고 같이 안 자고 문 잠그고 자고 그럴 때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 성진 씨는 박 씨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도 속 시원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 자, 근데 이 박채린이라는 여자에게 특이한 전력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전세 보증금 받으러 온 70대 건물주의 얼굴과 배를 때려서 인연이 폭행죄로 처벌됐네? 자, 왜 때렸냐? 건물주가 잔소리하고 무시했다는 이유야. 뿐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 김영숙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2023년 8월에 한 양식당 화장실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쎄벼갔어. 이거 점유이탈물 횡령 그런 건가? 벌금형 나왔대요. 확인을 하면 할수록 박 씨에게 묻고 싶은 게 많다. 자, 그래서 박 씨를 만나러 갑니다. 사건 이후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지네 엄마 도와서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이제 그게 오프닝에 찾아갔던 그 약국인 거야. 갔어요 막 이랬던 그 약국. 죄송한데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정말 죄송한데 근무하는데 오지 마시고요. 대화 중 안으로 들어가더니 엄마가 나타나고 할 말 없다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당신이 궁금해할 필요 없고 6년 지난 일이니까 갔어요. 이제 또 2심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날 물병을 버리셨잖아요. 나갔어요. 선생님 그날 물병 왜 버리셨어요? 다른 시간 있잖아. 다른 시간. 재수 없게 장사집에서 이게 뭐야? 건넨 명함을 찢어서 던진 박 씨의 어머니. 박 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박 씨의 엄한구는 응하지 않았고 며칠 뒤 다시 한번 박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우리는 그런 건 몰라요.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나가무새야. 카운터에서 나온 박 씨가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더니 제작진의 손목을 꺾으면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어허. 당신들 그 프로그램 얘기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요. 변호인도 찾아가서 반론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억울하다고만 한데 우리 채린이 본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문이 불쾌했는지 가게 앞에 소금을 또 뿌려요. 이 소금이 설마 또 청산가리를 빻은 아니겠죠? 지난해 말 겨우 1심이 선고됐을 뿐 기소와 재판은 왜 더디게 진행되는 걸까요? 전문가는 그 이유가 바로 경찰의 초동 수사의 문제를 꼽습니다. 정사님 중독사라는 것은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살의 혐의점이 굉장히 높죠. 모르는 제3자 독살하기는 정말 묻지마 범죄가 아니고서는 어렵거든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정황이라고 한다시면 당연히 사전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하죠. 사람들이 같이 막 찾아다니고 하는 이것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사건을 해결할 거라는 안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의 사인이 청산면 중독으로 나온 상황에서 왜 강제성이 높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수색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치, 사는 사람도 내보내고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둘러볼게요 막 이랬던 것 같아. 장갑을 안 가져갔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보통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간다면 압수수색을 위한 봉투라든지 터신이랑 비닐장갑이라 이런 것들을 가져가거든요. 주거지 탐문수사 이런 개념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미 수색을 어리버리하게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던 현장 CCTV를 교통사고 난 거 일부만 확보해서 폐수 냄새가 나 물을 뱉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CCTV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김 씨의 핸드백 안 약통에서도 청산염과 흰 머리카락이 같이 나왔는데 머리카락을 또 씨발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누구 건지 감정 의뢰도 못했습니다. 수사는 왜 이렇게 개병신처럼 이루어졌던 걸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2020년에 있던 김영숙 씨 사망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 그거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범인인데 그 당시에 그 물병이 최고의 단서였거든요. 증거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이 무죄의 원인이었죠. 생수병 사라진 게 1심 무죄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럼 님들이 놓친 증거물인데 그게 여기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때 압수수색 같이 가셨나요? 그렇죠. 판결문 보니까 압수수색 가실 때 장갑을 안 가져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압수수색할 때 장갑 안 가져가시나요? 아니,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잖아. 애초에 이미 수색이었잖아. 압수수색은 영장을 받아야 하는 건데 영장 없이 그냥 했다는 거 아니야? 둘러보는 정도로? 근데 압수수색이라고 질문을 해버리면은 사실 경찰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때는 저희가 영장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수색으로 그냥 잠깐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경찰은 할 말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난 싶은데, 근데 경찰이 당황을 하네요. 뭐 찔리나 봐요. 일단 그 카메라를 정지시켜 주시죠. 안 가져가셨나요? 아니, 일단 그 카메라를 정지를 일단 시켜달라고. 장갑을 물어보니까 난처해야 한다. 카메라가 나가자 그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자, 카메라는 끄지만 그 알 제작진은 녹음기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다른 카메라도 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서 수색했는데 그 집에 있는 일회용 장갑 있죠? 그걸 착용하고 했어요. 박 씨가 그 쪽지문이 발견된 소화제통을 열어놓고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찾았다면서. 그랬던가요? 초기 단계다 보니까 가족들 입회해야 한다고 따라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 아니, 근데 그거를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수색하는데 이제 자기들의 집이니까. 대충 했네. 수사가 잘못된 건 아니지? 초동 수사가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뒤에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용의 선상에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피해자 혼자 고속도로를 갔으니까 모두가 타살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좀 부족하거든. 그리고 수사 담당은 거기에 팀장이 있어요. 거기 가는 게 더 나아. 그로 가봐. A 형사님이요? 그렇지. A 형사님은 선생님을 만나라고 하던데요. 아이, 그 새끼가 아닌데. 방송을 3일 앞둔 15일에 박 씨 사건의 2심이 시작됐습니다. 향후 진행될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제 그 아래 새로운 엔딩 요정이죠. 우리 도진기 변호사님 입계. 일단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만 직접 증거에 가까운 증거들이 있긴 해요. 피고인의 청산염 구입 기회, 경위, 그리고 범행 당시 현장에서 청산염을 발견했던 목격자의 천상염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수병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 그 다음에 이 피고인의 청산염 소지에 관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그 진술을 믿게 된다면 2심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겠죠.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산소에 와가지고 이제 다음 생에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C8 자식이 나가 있는 그 틈에 살인이 일어나다니. 이거 박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와, 진짜 미친년이다. 여기까지고 이게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있긴 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2심이고 뭐 대법원도 남아있고 한데 만약에 또 원심 유지되면은 항소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 갈 수도 있는 건데 119는 바디캠 같은 거 없나? 신고했던 사람 있잖아, 제보자. 그 사람이 물맛 이상했다라고 한 말이 녹음되고 뭐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은데 이거는 박철인에게 너무 그게 많아. 의심 정황이, 그죠? 결정적인 증거 딱 하나가 없어서 그렇지 너무 많아. 박철인이 굉장히 의심되는 사건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통해 입증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박채린이다 아니다 돈 건다면 어디에 걸겠어요? 박채린이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보안 수사권도 폐지된 마당에 경찰이 이렇게 해버리면 검사가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이대로 재판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사를 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건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직은 뒤집힐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1496회 봤고요. 사라진 생수병의 비밀, 800억자 상가 청산염 사망 사건이라는 편 봤습니다. 내용이 전개가 이제 괜찮았고 반전이라든가 구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풀어가는 방식이 실제 사건이니까 그렇지 어떤 이야기의 구성으로 본다면 재미있게 잘 짜여졌던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찾아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